인지학습 이론에서 양도 이제 가장 많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론이 바로 이 정보처리 이론이에요. 이 정보처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우리들이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이 학습을 하고 기억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 안에 이제 들어있는 그런 어떤 구성물 자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갖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밝혀놓은 게 바로 이 정보처리 이론입니다. 정보처리 이론은 새로운 정보가 투입되고 기억되며 다시 인출되는 과정을 설명하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학습자의 내부에서 학습이 발생하는 기제, 메커니즘을 설명하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의 구조는 두 가지인데, 이제 저장소가 있고 인지 처리 과정이 있어요. 이 정보 저장소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구성 요소를 의미하는 거고, 인지 처리 과정, 이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저장소란 투입된 정보가 머무르는 곳, 인지 처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저장소로부터 정보가 이동해서 처리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정보 저장소, 기억의 구분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아마 책에는 정보 처리, 기억의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이제 얘기했던 대로 정보 처리보다는 정보 저장소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죠. 이제 감각 등록기, 그 다음에 단기 기억, 그 다음에 장기 기억.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정보 저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 등록기, 학습자가 환경으로부터 눈이나 귀와 같은 감각 수용 기관을 통해 최초로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시각 1초, 청각 4초의 짧은 기간 동안에 머무르고 용량의 제한이 없으나 즉시 처리되지 않으면 그 정보는 유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용하는데, 여러 정보 중에서 주의를 기울인 정보만 단기 기억, 작업 기억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기억, 작업 기억, 작동 기억으로 이제 넘어온 이제 이 기억이 감각 등록기를 거쳐서 투입된 5개에서 9개의 정보가 약 20초 동안 이제 저장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투입된 정보를 해석하고 결과를 판단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의미를 처리하려고 할 때 2-3개 정도의 정보만을 동시에 이제 처리할 수 있고, 단기 기억의 이제 한계는 인지적 부하와 크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5개에서 9개 정도의 이제 정보가 20초 동안 머무르는 거니까, 정보가 많이 몰리면 그걸 갖다가 이제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메들리의 작업 기억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살펴볼 텐데, 바로 이제 그 단기 기억 내에 어떤 식의 그 메커니즘을 가지는지, 요소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음고리, 발화, 어휘, 숫자 정보 등을 청각적으로 보호하고 유지하는 기능이 이제 음고리이고, 시공간 스케치판, 시각적 심상과 공간 정보를 유지하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 집행기,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량을 제한하고 추리와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음운고리와 시공간 스케치판의 명령을 내리고 이제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 집행기가 있고, 그다음에 음운고리와 시공간 스케치판에서 바로 이제 청각과 시각 정보를 갖다가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기 기억의 인지 부하를 극복하는 방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단기 기억에 들어와 있는 것을 갖다가 장기 기억으로 이제 넘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단기 기억의 인지 부하를 극복하는 방안 자체가 말하자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교수 이론, 학습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한 방법들이에요.
이제 그래서 많이 이제 얘기되는 게 바로 이 청킹입니다. 개별적인 정보 단위를 보다 큰 정보 단위나 의미 있는 정보 단위로 이제 묶는 것. 그다음에 자동화, 정보나 기능을 특별한 주의나 노력을 기울이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정신적 조작의 사용. 그래서 이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부단한 연습, 이게 이제 이 자동화와 관련이 되고, 분산 처리, 언어적 설명과 시각적 표상을 결합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킹을 갖다가 이제 다른 세계에서는 정의 정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청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조화, 체계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청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보통. 그다음에 이제 장기 기억입니다. 무한한 정보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곳이에요. 단기 기억 내의 정보는 시연을 하면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게 된다. 시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암송을 하는 거죠.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외우냐? 청킹의 방법. 말하자면 구조화하고 정교화하고 하는 이제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자동화. 그러니까 연습을 부단히 해갖고 할 것이냐? 그거죠. 장기 기억의 역량도 크고 무한대예요. 장기 기억 속의 정보는 그 정보를 찾아내지 못해 인출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은 거의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기억의 분류, 장기 기억의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데요. 장기 기억을 갖다가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명시적, 의식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 그러니까 명시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경험을 의도적으로 회상해내는 것이고, 의식적이고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억. 암묵적 기억,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은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에요. 우연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기억으로 무의식적이고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억. 문득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경험이랄지 그런 것들이 갑자기 어떠한 상황의 측면에서 아니면 그냥 있는데 문득 떠오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암묵적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상 기억하고 이제 의미 기억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일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자선적 기억이고, 개인적 경험이 일어난 연대기적 기억이에요. 그래서 심상, 이미지, 일종의 이제 그림 같은 걸로 이제 부호화되고, 정보가 발생한 때와 장소를 기초로 이제 조직이 되죠. 삼권 기억, 과거의 주요한 사건들에 대한 생생한 기억. 그래서 이 삼권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정신적 질환이 되기도 하고,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의미 기억이에요. 정보를 흡수했을 때 맥락과 관련이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문제 해결 전략, 사고 기술, 그리고 사실, 개념, 일반화 규칙 등이 이제 저장이 됩니다. 바로 이제 이 의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공부를 하고 학습하고 해서 바로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의미 기억이 되는 거죠. 의미 기억. 그 다음에 이제 절차적 기억하고 이제 서술적 기억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하기, 자전거 타기와 같이 행위나 기술에 관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안 까먹어요. 이 절차적 기억을 한번 익혀놓으면 까먹잖아요. 미숙할 수도 있고, 그걸 갖다 이제 조금 더 숙달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좀 자전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동차 운전도 그렇고, 한동안 안 하게 되면 미숙하게는 되지만, 익숙하지 않게는 되지만, 조금 해보면 이 절차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서술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 일, 사건들, 사실적 정보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 서술적 기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보통 까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인출을 안 시켜놓으면 어딘가 가가지고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되살리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우리 보통 이제 까먹는다라고 할 때 바로 이 서술적 기억들을 까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적 지식, 절차적 지식, 조건적 지식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서술적 지식, 여기 서술적 기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상 기억하고 의미 기억이 여기 이제 서술적 기억에 해당이 되고, 명제 형식으로 저장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절차적 지식은 절차적 기억에 해당되고 이입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돼. 조건 행위 규칙 형식으로 저장이 된다. 조건적 지식, 서술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언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메타인지, 인지 전략이 바로 이제 이 조건적 지식이 되는 거죠. 명제 형식이라는 건 뭐뭐는 뭐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과정, 정보 처리의 단계를 갖다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과정, 정보 처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주의 집중. 여러분들 책 336페이지부터 이제 보시면 주의 집중을 해서 그 다음에 지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연을 하고 부호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출을 하고 요 이제 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 과정을 갖다 의미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는 과정. 주의 집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각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외우고 그렇죠? 외우고 그걸 갖다가 부호화, 기호화 해가지고 좀 더 그 암송했던 것들을 갖다가 이제 체계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걸 갖다가 꺼내야 되겠죠. 써먹어야 되니까. 시험을 보든 아니면 어디에 적용을 하든.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제 더 들어가는 게 이제 까먹는 거예요. 그 까먹는 것을 이제 우리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망각, 어블리비언이라고 하는 6번째 거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주의 집중, 자기의 의식적으로 초점을 두는 과정이죠. 그래서 주의 집중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 기억에서 단기 기억으로 넘어갈 때 중요한 정보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선택적 주의 집중이다. 관련된 현상으로 칵테일 파티 효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특정 사람의 말을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을 바로 이제 칵테일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이제 뭐 시범, 모순되는 사건, 불일치 사건, 도표, 그림, 문제,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 강조, 호명. 저도 그렇게 하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주의 집중시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써먹는 게 칠판을 땅! 친다라든지. 학생들이 이렇게 주의가 산만하거나 아니면 너무 조용 가운데 누군가가 졸고 있고 하면은 아, 지금은 분필 많이 안 쓰나? 분필 꺼내서 휙! 던져가지고 졸고 있는 애 머리를 맞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주의를 유도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억부터 리을까지는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주의를 유도하는 전략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제 다 아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각입니다. 자극의 의미와 해석을 부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각이 일어난 자극은 객관적 실제로서의 자극이 아니라 개인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주관적 실제로서의 자극입니다. 지각은 학습자에 의해 해석된 주관적 실제이고 과거의 경험과 선식, 자신의 기대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지각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 다음에 시험, 반복 연습, 리허설이라고 되어 있죠. 단기 기억 속에 이루어지는 정보 처리 과정으로 정보를 원래 형태 그대로 소리내어 읽거나 의지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암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 단기 기억 속의 정보를 기계적 시연, 2차적으로 단기 기억 속의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이시키는 정교화된 시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계적 시연, 유지형 시연, 유지 반복이라고 하는데 정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전략이에요. 정보로 소리내어 읽거나 속으로 되풀이하는 것. 근데 이제 기계적 시연의 효과는 일시적이어서 쉽게 망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주의라고 하는 것은 감각 등록기에 들어오는 거고, 그걸 갖다 이제 지각을 하는 그 자체는 감각 등록기에서 단기 기억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고, 이 시연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이제 넘기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교화된 시연이 중요하겠죠. 정교화 반복.
연합과 심상을 이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선행 지식과 관련시켜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선행 지식과 관련해서 기억하는 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 연합, 아까 이제 청킹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하고 체계화해서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암기하기 쉽도록 정보 자체를 갖다가 정교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교화된 시연을 통해 정보를 다른 상징으로 대체할 수 있고 회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서들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시험 방법으로 연습의 제일 법칙. 그냥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간격 효과. 집중학습보다는 분산학습이 이제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집중학습은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학습하는 것으로 벼락치기 공부가 이제 여기에 속하고, 분산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나눠가지고 이제 학습하고, 휴식 시간을 주고, 그래서 분산학습이 집중학습보다 이제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시연이 학습할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나눠서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시연이 이루어지고, 정보가 이제 선행 지식에 연결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벼락치기 공부라고 하는 게 무용하다거나 저 분산학습보다 못한 효과적이지 못한 그런 수업이 아니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꽤 나오고 있어요. 저 벼락치기 공부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는 이제 이 집중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벼락치기 공부가 이제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계열 위치 효과. 중요한 내용을 학습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이제 배치하는 거죠. 초도의 효과.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한 것이 잘 떠오르더라. 최신 효과, 신근성 효과라고 하는 건데 마지막에 배운 것이, 그러니까 최근에 배운 것이 잘 떠오르더라. 그 다음에 이제 부호화입니다. 기호화, 인코딩. 새로운 정보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정보를 기존 지식에 적절하게 관련 짓거나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관련 짓는 인지 전략이에요. 정보를 부호화한다는 것은 그것을 다른 형태로 표현하여 기억에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전략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말하자면 앞서 얘기했던 청킹, 그러니까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 속으로 확실하게 밀어넣는 그 과정인 거예요. 조직화, 정보를 의미적으로 관련되고 일관성 있는 범주로 묶는 기법이에요. 의미적 조직화라고 얘기하고, 군집화, 정보를 유의미한 범주나 군집으로 조직을 하면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교화예요. 정보의 의미를 추구하거나 정보를 기존 지식에 관련 짓는 인지 전략이에요. 그래서 선행 지식에 근거해서 정보의 의미를 심화시키고 확장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맥락화. 정보를 장소, 사람, 사건 등과 같은 물리적 정서적 맥락과 연결지어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초과, 반복학습. 완전 학습 수준 이상으로 이제 학습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학습 과제를 학습하는데 이제 유용하다. 그래서 암기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단순 암기. 그래서 아이들한테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암기시키는 게 과연 효과적인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책을 갖다가 몇 페이지를 갖다가 이제 암기하도록 시키잖아요. 그것이 과연 효과적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의문들을 갖다 이제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과반복학습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의 그런 어떤 지식이 아닌 초급 단계의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러한 어떤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유용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숙하지 않은 정보를 학습할 때는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재조직하여 변형시킴으로써 이해와 기억이 증진된다. 중급 이상의 그런 어떤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암기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요. 그렇게 이제 그 상황에서 효과적이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심상 형성이에요. 정보에 대한 시각적 형태로, 정보를 갖다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 심상이 기억을 촉진하는 이유는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두 가지 방식, 시각적 방식과 언어적 방식으로 부호화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정보가 여러 방식으로 부호화되면 인출 단서가 풍부해지므로 효과적으로 인출된다. 이중 부호화 모형. 저도 이제 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냥 춤 동작을 단순히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오른발 뻗어서 스텝을 어떻게 밟으시고 그래서 걷고 몸을 앞으로 내밀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자,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춤의 어떤 동작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언어적, 여기 이제 시각적 방식하고 언어적 방식. 이게 뭐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이 언어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합치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동작, 그 동작과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이라고 하는 언어와 합쳐가지고 더 잘 기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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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단순히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중 부호와 모형에 기반을 한 것입니다. 자, 자기 참조적 부호화. 정보가 자신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수반하는 부호화. 그러겠죠? 나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는 더 잘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술. 장소법, 기억해야 할 항목을 아는 장소에 연결시켜 기억하는 방법. 이건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굉장히 오래됐고, 제가 이제 읽었던 책 가운데, 조나선 스펜스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의, 프린스턴 사학과의 유명한 이제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그분의 책에 이제 굉장히 많이라고 할 수 있죠. 꽤 번역이 돼 있고, 그 책 가운데 이제 한 권이 바로 이제 마테오 리치, 기억의 궁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중국에 가서 기독교 이제 선교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고, 이탈리아 사람이고, 중국에서 이제 죽습니다. 근데 이제 마테오 리치가 제수이스트, 예수교회 신부였는데,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놀라운 실력을 갖다가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암소. 그냥 이렇게 중국 책을 주고, 그거를 가지고 단번에 암기를 해서 그걸 갖다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근데 이제 그거는 예전부터 내려오던 바로 이제 기억의 궁전을 만들어 놓고 그 장소에다가 내가 기억해야 될 요소들을 갖다가 이제 차곡차곡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갖다가 그 어마어마한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갖다가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강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들을 갖다가 다 외워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효과적으로 외우는 방법이 바로 이제 이 장소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의 궁전을 집어넣고, 첫 번째 가서 오른쪽 방에는 뭐뭐뭐가 있고, 왼쪽 방에는 뭐뭐뭐가 있고,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더 큽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에 이제 어떤 조각상이 있고 뭐가 있고 그 사물에 또 암기할 요소들을 갖다 쭉 집어넣고 배치하고 그게 바로 장소법. 핵심 단어법.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항목을 핵심 단어와 연결해서 기억하는 방법.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마인드맵. 여러분들이 이 마인드맵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바로 이제 핵심 단어. 그래가지고 주 가지, 그 다음에 세부 가지들을 이렇게 쭉 뻗게끔. 그게 이제 핵심 단어법이죠. 두문자법. 이 두문자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알파벳을 쓰는 특히나 미국에서는 특히나 이
두문자법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달해갖고, 껄핏하면 전부 다 알파벳, 앞붙여 가지고 그 약자를 만들어가지고 쓰잖아요. 그래서 두문자법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요 방법을 활용합니다. 두문자법. 근데 이제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 게,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두문자를 이제 쓰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걔네들한테는 유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작성법. 학습하고자 하는 항목들의 첫 번째 단어나 철자를 이용해서 문장이나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연결법. 기억해야 할 항목들을 서로 결합하는 시각적 심상을 형성해서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잡지, 필름, 연필과 같은 단어를 기억해야 할 경우 연필이나 필름이 나온 잡지의 표지나 장면을 연상해서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운율법. 기억하려고 하는 항목을 운율로 만들어서 기억하는 법. 이제 노래로 만드는 거죠, 노래.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 시조 같은 경우에 이제 앞뒤로 아니면은 우리 하늘 천 따지 거무현 누르 이게 다 이제 운율법이에요. 그다음에 학습자의 적극적 활동. 학습자가 어쨌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학습이 촉진되겠죠. 더 잘 외워지겠죠. 정보 처리 수준. 정보가 깊은 수준으로 처리될수록 기억이 더 잘 된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청킹, 구조화, 정교화 이런 것들이 정보 처리 수준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인출입니다. 장기 기억에서 정보를 찾는 탐색 과정이고, 정보를 의식 세계로 떠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인출하는 회상, 단서를 보고 인출하는 재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치르는 이 교육학 논술은 재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회상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봐요. 물론 이제 단서가 주어지죠. 사람 이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주어지는데 그냥 회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출 단서가 인출에 영향을 주는데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접근하는데 도움을 주는 실마리, 힌트. 자, 설단 현상.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정확한 정보가 기억나지 않아서 헛것을 맴돌다가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설단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특히나 이제 교육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얼기설기 해갖고 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단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정보의 인출이 인출 단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부호의 특수성과 상태 의존 학습으로 설명이 된다. 그래서 부호의 특수성. 부호할 때 사용된 단서, 장소나 순서가 그 정보를 효과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원리. 그래서 인출 조건과 부호화 조건이 일치할수록 시험 조건과 학습 조건이 일치할수록 정보를 입력하는 맥락과 인출하는 맥락이 유사할수록 인출 효과가 크겠죠. 그리고 이제 학습한 상황과 검사하는 상황이 유사할수록 해석력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모의고사.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와 똑같은 시험지에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이제 치르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 부호의 특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다양한 맥락과 예시를 사용해서 수업을 해야 학습 내용이 인출 단서와 함께 부호가 잘 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학습 내용을 갖다가 공부를 하다 보면 요것도 인출 단서가 될 수 있고 저것도 인출 단서가 될 수가 있어요. 상태 의존 학습. 특정 감정 상태에서 학습한 내용은 동일한 감정 상태에서 더 잘 회상되는 현상. 그래서 학습 시점과 회상 시점의 감정 상태가 동일할 경우에 학습 내용의 회상이 촉진된다. 이것은 학습자가 학습 내용은 물론 감정 상태를 기억 속에서 함께 부호한다. 근데 이제 이게 학습보다는 사실은 연애 감정 뭐 이런 것과 더 관련이 있죠. 사실 우리는 상태 의존 학습을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시험 치는 그 시점 자체, 그러니까 수능 볼 때도 그렇지만 쌀쌀하거나 아주 춥거나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시점 자체는
아주 추운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봄, 여름, 그다음에 이제 낙엽이 지면서 아름다운 가을까지 공부를 하고 그때 이제 시험을 치니까 상태 의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그 학습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망각이에요. 까먹는 거죠.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부터 정보를 소실하거나 인출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망각의 원인을 흔적 쇠퇴설. 학습이 이루어지면 기억 흔적이 대뇌 피주부에 형성되는데 흔적은 계속적인 연습이 없으면 사라지게 돼서 망각이 일어난다. 간섭으로 인한 망각. 그러니까 이전에 한 학습이나 이후의 한 학습이 현재의 학습 이해를 방해하기 때문에 정보가 소실된다. 순행 간섭. 이전의 학습이 새로운 학습을 방해하는 것. 역행 간섭. 새로운 학습이 이전 학습의 기억을 방해하는 것.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을 함께 가르치는 것이 간섭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출 실패설.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지만 기억해내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인출 실패설. 억압설. 의도된 망각. 인간의 망각이 의도적인 억압 때문에 일어난다. 이제 프로이트의 견해인데요. 그래서 자가를 위협하는 혐오적인 작업 때문에 기억 내역을 무의식 세계에 억압함으로써 기억이 의식 세계로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재체계화, 인지구조, 변형론. 인간은 기억을 온전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상태로 인지구조를 변형하여 보존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망각이 일어난다. 학습 내용 중 전체적인 윤곽이나 일반적인 의미는 계속 기억에 남고 세부적인 사항이 기억되지 않으므로 세부적인 기억을 전체적인 구조에 합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지구조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 돼요.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가다 보면 빠뜨리거나 잊어버리거나 새롭게 간 어떤 그 집에서 물건을 갖다가 배치를 하다 보니까 물건을 갖다가 어디에 뒀는지 까먹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어디다 뒀지? 분명히 이사할 때는 가져왔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재체계화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인출 연습 전략, 미리 보기. 자료를 갖다 쭉 훑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하기.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해서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끔 한번 훑어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질문하기. 그 다음에 읽기. 앞 단계에서 제시했던 질문 중심으로 자료를 읽는다. 그 다음에 생각해보기. 그 다음에 암송하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복습하기. 복습하기도 굉장히 중요한 연습 전략이 되겠습니다. 스키마 이론, 도식 이론입니다. 쉐마라고도 하고, 스킴이라고도 하고. 자, 스키마는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일반적인 지식 구조예요. 기억 속에 들어오는 정보를 선택하고, 선택된 정보를 인지구조 속에 의미있게 통합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제 같은 경우는 스키마를 개인이 지각과 경험들을 조직하기 위해 이용하는 인지적 틀이라고 얘기했고,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거나 통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인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개념들의 통합적 조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의 유의미한 해석을 위한 맥락을 제공하는 기존 지식의 집합이다. 기억되는 정보는 그것과 직감정적으로 연관된 이전의 지식과 경험, 즉 스키마에 의해 각색되고 재구성된다. 그래서 이제 스키마의 기능을 보면 텍스트 이해를 위한 해석의 틀이에요. 그래서 어떤 글이나 문장은 어떤 스키마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고 해석되게 된다. 선택적 주의와 지각, 어떤 스키마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학습되는 내용이 달라진다. 그렇죠? 틀 자체가 크면 그리고 굉장히 잘 구조화되어 있으면, 짜여져 있으면 그만큼 학습되는 내용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까지 잘 학습할 수 있겠죠. 의미 파악과 구성을 촉진한다. 스키마는 학습자를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글을 읽기 전에 글의 제목을 제시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이해도와 해상도를 나타냈다.
독해 기능만이 독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독해 학습 상황에서 사용하는 지식이 독해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하죠. 더 많은 그 개념들을 갖다가 이해하고 있고, 그렇죠. 그 개념들을 짠 어떤 구조 자체가 세분화되어 있고 정교하면 그만큼 독해 깊이 얘기해 할 수 있겠죠. 글을 읽을 때 독자들은 자신이 지닌 사전 지식에 비추어 의미를 해석하고, 그렇죠. 추론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 독자들이 사전 지식이 부족하거나 글쓴이와 다른 관점을 가졌을 경우에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아,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교육학 책을 사랑하셔야 된다. 그래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교육적 적용, 배경 지식의 중요성. 잘 발달된 스키마는 전형적으로 상위 개념 밑에 하위 개념, 일반적인 범주 아래 구체적인 범주가 조직화되고 포섭되는 형태를 지닌다. 그렇죠.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습을 이해하고 통합하기 위한 적절한 사전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이 유의미한 학습, 오스베리 얘기합니다. 뒤에 이제 우리 교수 학습 이론에서 이거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전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의 배경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연결시킬 능력이 부족하므로 새로운 학습을 배경 지식과 관련시키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그 다음 스키마 활성화 전략이에요. 전략. 잘 발달된 스키마와 부합되는 정보일수록 더 쉽게 이해되고 학습되며 더 오랫동안 파괴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죠. 동일한 정보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고, 그래서 다양한 접근 경로를 개발할 수 있어야 장기 기억 속의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로 보면 우리가 이제 아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막히면 어떻게 돼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가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샛길들을 알아요. 다양한 샛길들. 그래서 그 샛길로 가면 내가 원하는 목표 시점에 빨리 갈 수 있겠죠.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의 스키마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줄거리를 미리 말해주거나 질문을 하는 방법 또는 비유와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겠죠. 학습자의 적극적인 관여.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어쨌든 선생님이 이 스키마 활성화 전략을 사용을 해갖고 잘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학습자가 관심이 없고 태만하면 학습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이 학습하는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기보다는 글의 요점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덜 중요한 정보보다 또 더 중요한 정보를 잘 기억하고 자신의 관점과 일치하는 정보를 더 잘 기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스키마에 기초하는 것인데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를 수용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의미를 찾는 노력이고 적극적인 이해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학생이 이렇게 학생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구성하고 또 재구성하고 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없으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스키마 활성화 전략보다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네, 정의입니다. 개념,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장면에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선행학습이 후행학습에 미치는 효과. 바로 이제 이게 전이인데 장기 기억과 이제 관련이 되고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습의 향상, 학습의 발전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전이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이하고 이제 특수 전이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 전이는 선행학습에서 획득한 지식, 기능, 법칙을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나 더 넓은 범위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특수 전이는 이러한 지식, 기능, 법칙을 유사한 상황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그다음에 긍정적 전이와 이제 부정적 전이가 있는데 긍정적, 적극적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학습한 것이 새로운 상황에서도 기억되고 적용이 되는 것. 부정적, 소극적 전이란 어떤 과제를 학습한 것이 다음 과제를 학습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영전이는 선행학습이 후행학습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 다음 수평적 전이라고 이제 수직적 전이가 있는데, 수평적 전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학습이나 경험이 후행학습의 것과 다르지만 서로 비슷한 수준의 과제에서 영향을 미치는 현상. 수직적 전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학습이 그보다 고차원적인 이제 수준에서 학습을 촉진시키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자동적 전이 의식적 노력 없이 전이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행학습에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고, 의식적 전이, 의식적인 노력이나 훈련이 있어야 전이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래서 학습의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학습 상황들사이의 시간적 간격, 시간 간격이 짧을수록 선행학습의 정도, 선행학습의 깊이, 선행학습의 정도가 많을수록 전이가 잘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학습의 지적인 능력, 그 다음에 학습 자료의 유사도, 이전 학습과 이후 학습 자료의 유사성, 그 다음에 반응의 유사도, 학습 자료는 다르더라도 학습의 결과나 반응이 같으면 전이가 잘 일어난다. 학습 방법, 적절한 학습 방법이 전이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본 바와 같이 이제 다양한 사례, 충분한 연습, 이런 것들이 이제 전이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이 이론, 형식 도야성. 전이의 이제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능력 심리학에 기초를 두고 있고,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서 중시하는데, 그러니까 형식만 잘 훈련되면 그 효과는 여러 가지 특수 분야에 걸쳐서 일반적으로 잘 전이된다. 그러니까 학습하는 어떤 틀, 구조를 갖다가 잘 배우기만 하면 그 안에 어떠한 지식이 됐든 집어넣어도 다 이제 학습할 수 있고 전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국어하고 수학하고 같습니까? 영어하고 수학하고 같나요? 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수학 잘하지 않아요. 국어나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을 못하는 수포자도 많습니다.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가 안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동일요소설, 썬다이크는 선행학습과 후행학습 간의 내용, 방법, 기능 등의 동일요소가 있을 때 전이가 잘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화성. 그래서 전이가 일어나는 중요한 요건은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거나 일반화할 수 있는 법칙이나 원리를 학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를 알면 전이가 잘 일어나고, 선행학습과 후행학습의 학습 원리가 유사하면 전이가 잘 일어난다. 이게 이제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칙이나 원리, 이걸 학습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형태 이조설, 형태주의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선행학습 시의 인지구조하고 후속학습 시의 인지구조가 서로 유사할 때 먼저 경험하는 구조가 위상적인 전이를 가져온다. 공간적으로 똑같이 딱 옮겨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형태의 수단 목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보다 전이가 잘 일어난다. 그래서 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주어진 문제의 구조적 성질을 이해했을 때 전이가 잘 일어난다. 이것도 역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인지 이론. 인지 과정에 대한 지식. 인지 과정을 점검, 조율, 조절,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래서 문제 해결자가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미 학습한 기능 중에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기능을 조절, 통제할 수 있을 때 전이가 잘 일어난다. 전문가 초보자 이론에서는 인지적 도제 이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뒤에서 우리 교수학습 이론 때 이제 배울 텐데요. 전문가와 초보자의 직접적인 사회적 접촉과 참여를 중요시 여기는데, 초보자는 전문가가 지닌 논리적 사고 방법, 인지 전략들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전문가, 교사는 과제 해결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선행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상황학습 이론이에요.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학습은 맥락 의존적인 상황 속에 존재하므로 전이가 일어나려면 새로운 장면이 원래 학습 장면과 비슷해야 된다. 전이를 촉진하려면 학습 장면이 실제 상황과 최대한 비슷해야 한다. 그래서 상황학습 이론이 실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그 이유가 여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앞쪽에서 우리 인지주의 이론, 형태주의, 그 다음에 정보처리 이론, 스키마 이론 등에서 이제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전이 이론 쪽에 제시되고 있는 요 사항들이 바로 이제 인지주의 학습 이론 쪽에서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이를 촉진하는 수업, 전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교수의 목표의 분명한 설정과 행동적 용어로 기술되었을 때 효과적이다. 이건 이제 행동주의 쪽의 관점이고, 선택적 주의와 분명한 자각은 전이의 효과를 높인다. 우리 정보처리 이론 쪽에서 봤던 거고, 연습의 기회, 이거 정보처리 이론 쪽에서 나왔던 거. 만족스러운 보상을 제공한다. 이거 이제 행동주의 이론. 의미 있는 관계를 알도록 한다. 개념과 원리, 문제 해결 전략을 강조한다.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열적이고 누가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선행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어쨌든 이 전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인지주의 학습 이론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학습의 향상, 발전, 그런 걸 뜻하니까요. 자, 이상으로 교육 심리학을 강의를 쭉 진행을 했고요. 앞서 계속 강조한 바 있지만 교육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올 상담, 그리고 이제 교수 학습, 교육 평가, 이런 것들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중요한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육 심리학이 이제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학문 분야이고, 특히나 이 교육 심리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 자체가 만만치 않은 개념들입니다. 그리고 교육 심리학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이제 교육 심리학의 이제 이론들을 마구마구 가져왔습니다. 마구마구 가져오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이 분야가 바로 이제 이 교육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이 장면 자체가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1960년대 홍콩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과일 노점상이죠. 저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수박도 보이고 잘라놓은 이거 이제 수박이고, 여기 이제 사과 괴짝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등유를 넣어서 그 불을 밝히는 그 등이고요. 요 밑에 이제 석유를 넣게 돼 있고, 그 아래서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하죠. 여기 이제 이 학생만 이 사진을 찍혔지만, 여기는 이 아이를 둘러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이 사진 밖에 있어요.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부모님이 계실 거고, 이 페니보이죠. 숙제를 내주셨을 겁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봤더니,
홍콩의 발전에 이제 큰 기여를 한 어른으로 성장을 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나 공부가 잘 안 되시고 그러면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도 때때로 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을 다잡고 그러는데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시험에 합격하셔서 이런 아이를 길러내는 선생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심리학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